그래서 사실 일본 사람들은 다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자들이에요, 대부분. 네.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집단이에요. 거의 1년에 10만 명씩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슬퍼하는 거는 뭐냐? 오늘 모신 분은 심리연구소 함께의 김태형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일본 문화 가운데서 그 도계자라는 게 있나 봐요. 네. 그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냥 무릎 해가지고 허리 머리를 땅바닥에 대면서 넙죽절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냥 그게 하나의 그냥 예법인 줄 알았는데 네. 그거에도 뭐 깊은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게요. 저도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아니, 뭐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손을 바닥에 대고 머리를 박지 않습니까? 네. 한참 그러고 있어요. 이제 그게 도계자인데, 오래된 하나의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 위지 외인전에는 그 야마토국 풍습으로 평민이 귀족의 얘기를 들을 때 납작 웅크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양손을 땅에 붙이고 경의를 표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오래된 관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분에도 이런 이제 도계자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죠. 오래된 풍습이군요. 예, 예. 근데 근대까지도 계속 이런 게 있었는데 대체로 쇼군들, 그러니까 영주, 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높은 귀족, 뭐 이런 사람들한테 평민들이 하는 하나의 이제 사죄의 예절이랄까요, 아니면 숭상의 예절이랄까. 꼭 미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는 예법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하여튼 일본의 그 예법과 관련해서 네. 잘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 뭐 너무나 그 명예를 지나치게 그 중요시 여기는 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뭐 지금 말씀하신 도계자도 있고 또 할복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일본 사무라이 영화 같은 거 보면 할복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할복은 가장 그쵸 그거 보니까 네. 저는 그냥 쿡 찔러서 죽는 건 줄 알았더니 해가지고 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 배를. 여기 또 갈라서 위로 틀어야 되고요. 와. 그 상태에서 이제 목을 쳐주는 거 아닙니까? 요것도 뭐 신분에 따라서 또 쳐주는 게 좀 다른가 봐요. 근데 이 할복 문화도 이미 이제 10세기 때부터 무사 계급에서 사무라이들이 자살 방법을 이용을 해왔고, 원래 17세기 이게 진행되다가 10세기부터는 아예 사형 제도로서 정확하게 형식을 이제 갖추게 됐다. 아, 스스로 죽게끔 명령을 내리면.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하신 배 가운데 복부를 깊이 가르고 다시 니은자로 긋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조자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를 쳐주는 이런 이제 의식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을까 하는 거를 일본 사람이 쓴 어떤 책에는 옛날에 사무라이들이 복부에 인간의 영혼과 뭐 애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무라이 정신 같은 게 복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봤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용사의 배를 갈라서 그걸 지키는, 무사도를 지키는 자결 방법으로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뭐 정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금지가 됐어요. 1873년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할복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군인들, 우익인사, 그러니까 천황이 죽자 육군대장이 할복 자살을 한다든가, 또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자 8월 25일 날 14명이 집단으로 할복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또 최근에 뭐 그나마 이제 좀 뒤로 오면 70년대에도 우익 작가인 이런 사람이 자위대에서 연설한 다음에 할복 자살을 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제도적으로는 없어져서 이제 뭐 더 이상 그걸 강요하는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할복을 명예로운 자살로 숭상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런 두 가지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지나친 정도의 굴종을 요구하는 방식들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도계자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랬는데, 아니 그냥 어차피 죽을 거 곱게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위에서 그냥 알아서 총살을 해주든 뭘 해주든 될 텐데, 개인 보고 자기 배를 가르고 뭐 또 뭐 아니면 이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러게요. 그리고 근데 그게
어떻게 불명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명예스러운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무라이드나 이런 네. 사람들은 그 명예로운 죽음으로 할복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라이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 정도로 용감하다. 아, 죽을 때도 스스로 만용인데. 자기 배를 갈라 죽을 정도로. 근데 어차피 죽을 거 뭐 굳이 그렇게 죽는다고 더 용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나치게 인간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굴욕을 강요하는 어떤 형벌제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요구하는 사회 문화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벌써 할복하면은 아우 야 끔찍해 그런 짓을 왜 하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죄가 많으면 아 그냥 죽이지 그걸 그렇게 개인한테 스스로 할복하라고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보는 것도 즐기지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적어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근데 이건 과학적 성향, 과학적. 심리학적으로 보면 근데 이건 사실 공개 처형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죽은 앞에서. 어. 그래서 예전에 사무라이들이 주로 이제 전쟁 나갔다가 지고 오면 딱 그냥 패전을 책임지는 자세로 이제 한다든가 또는 뭐 오명이나 누명 같은 걸 써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또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무조건 상대방 영주들 있지 않습니까? 다 할복했답니다. 예외 없이. 그래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관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에서 졌어요. 난 이제 졌다. 항복 의식인데 그 항복 의식을 아주 상대를 극존칭하는 할복 의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당신 앞에 배를 가를 정도로 이 패배를 승인하고 당신을 존중한다, 높이 본다 이런 거를 굳이 드러낸 거고 상대방은 또 그걸 보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그렇게 건전한 그런 심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람 생명이 아무리 명예스럽다 하더라도 이게 끔찍하니까 네. 이게 아주 말씀하신 대로 굴종 완전히 굴복시키는 하나의 맞습니다. 그 강압적 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너 졌으면 완전히 항복했다는 것을 나한테 표현을 충분히 해라.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자행위를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떤 처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할복.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도계자, 네네. 그 완전히 그 굴복을 표하는 어떤 그 인사, 절. 네, 네. 이것이 현대판 사회적 할복 아니냐. 지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나 봐요. 일본에서는. 일본은 한번 뭐 잘못하고 그러면 사회적 비난이 한국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심한 엄청 쏟아집니다. 이제 사회적 비난 같은 게 한번 딱 걸렸다 싶으면 이제 그거를 면하려면 상대방의 그런 어떤 분노를 잠재울 만한 사과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피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계자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일부러 조아리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정치인들이 큰 실수를 했다. 다음번에 선거에서 또 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한국도 보면은 큰절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큰절. 맞아. 우리도 그런 게 있네. 우리도 큰절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큰절하고 인사하고. 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집권당 쪽에서 민심을 잃었을 때 많이 하는 게 바로 큰절입니다. 한국의 큰절하고 도계자하고 좀 다른 것은 그래요? 네, 한국의 큰절은 그냥 이렇게 해서 절하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네. 잠깐 머리 조아리는데 일본은 손을 일단 바닥에 자세를 낮춰 붙인 다음에 양손을 굽히고 공손하게 머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 대야 돼요. 머리를 바닥에 대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병조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쪘지 않습니까? 쿵쿵쿵 거리면서 항복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의 급으로 이마를 여기다 대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좀 꽤 오래 있어야 됩니다. 잠깐 있으면 성의 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이 선거 때 급해가지고 나와서 절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요거를 소위 이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 사람들이 대중을 상대로 이런 걸 하는 거죠.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럼으로써 면피하려는 방어적인 목적에서 악용하는 측면이 좀 있죠, 요즘에는.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인사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쪽에서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구나. 그 뭔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이게
건강하지 않은 이제 그 뭐랄까 너무 처벌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예. 진심이 아닌. 그렇죠. 처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계자를 한다거나 또 할복을 하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제가 본 드라마 중에는 일본 드라마 중에서 그런 장면도 나와요. 쉽게 하면 쇼군한테 네. 항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따졌어요. 음. 그러니까 딱 나오는 얘기가 이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모두 다 죽는 상황인데 지금 그건 네 할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명의 희생으로 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살리자. 정도로. 우리 너희 가족하고 측근들하고 아니면 우리 일가 다 죽는데 네가 할복하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하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그걸 보여주니까 살려주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사무라이들이 꼭 명예를 위해서만 했다는 한 자살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그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좀 막아내려고 한 더 큰 참사나 처벌을 좀 모면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날 도계자가 그런 쪽으로 좀 악용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로 이해하면서 마음이 풀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과학적 성향을 충족시키는 좀 어떻게 보면 병적인 쾌감이겠죠. 그런 쪽으로 좀 남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일본의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진했으면 너 도자 이거 뭐죠? 그 도계자. 도계자. 너 도계자 해.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강하게 압박을 가해서. 압박을 가하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사회적으로 이게 병리 현상이라면서요. 전 그렇게 이게 봅니다.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됩니까? 그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학심리입니다. 가학 심리.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게 할 때 쾌감을 느낀다. 이거 병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학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본 문화, 일본인들의 심리를 제가 예전부터 계속 분석하면서 이 권위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강한 힘을 숭배하고 강한 힘 앞에 굴종하고 또 거꾸로 약한 힘,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병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윗사람한테 깨지고 살면서 자기가 못 가서 잡았다. 너 머리 조아려. 나도 힘 있어.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 하는 쾌감을 느끼는 그런 건데 일본에서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자주. 그러니까 불량품을 이제 사게 된 고객이 네. 찾아가서 점원한테 야, 너 불량품이다 이거. 사과해라. 도계자 해라. 도계자 하는 걸 찍어요 또.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자랑하려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처벌까지 받고. 그 어디서 우리 백화점에서 사모님이 했던 그 무릎 꿇게 한 주차 요원. 그거죠. 거의 그거죠. 그럼 비슷한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무릎은 꿇지 땅바닥에 머리는 안 그렇죠. 댔잖아요. 도계자는 아니죠. 거의 비슷한 성격의 갑질이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갑질.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 참.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갑질일 수도 있는데 그 정치인들 혹은 뭐 대기업 그 경영진들 어떤 네. 또 실수하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또 도계자를 한다면서요. 그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이제 면피용이고. 네, 네. 근데 이것도 보면서 대중은 아 이렇게 그 어떤 악의 모습으로 사과하는 모습으로 거기서 만족감을 얻나 보죠. 평소에는 자기들한테 갑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명령하고 갑질을. 센 사람들. 그 사람이 그렇게 도계자 하는 거 볼 때 통쾌함도 느낄 수 있고 또는 뭐 쾌감도 느낄 수 있고 뭐 진심을 느껴서 감동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그런 걸 통해서 그래야 쟤네들 한번 무릎 꿇리고 나도 한번 목에 힘주고 쟤네들 절 받아봤다. 이런 것으로서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저는 사실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터트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같은 거를 개인의 그런 어떤 과도한 사과로 몰아간다면 오히려 부조적인 원인 같은 거는 좀 무시하게 되는 개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게 어떤 사과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개인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 네. 조직의 문제냐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과하는 걸로 끝나는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원인을 아예 없애기 위한 시스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지. 일본은 그런 것들을 크게 많이 바꾼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회를 보면 굉장히 그 혁신이 느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근본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집단 사퇴, 도계자
이런 것으로 그냥 개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그 후지 TV에서의 성삼납 강요 사건 같은 경우, 뭐 회사가 환골 탈퇴해서 조직 문화가 바뀌었다는 보도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일괄 사퇴하고 도계자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냐. 그래서 아까 이 도계자 문화가 조직의 문제나 집단의 문제 또는 구조적 문제를 좀 개인에게 덮어씌워서 이런 사회 개혁을 방해하는 또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래 일본의 그 왕따 문화 이지메라고 네네. 예, 이지메 그다음에 뭐 자살률이 증가하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관용이 부족한 사회? 네. 일본이 관용이 부족한 사회라고 볼 수 있나요? 워낙 그 친절함의 대명사로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친절한 것은 보통 그 겉마음이라고 불리는 다테마에라고 하는 겉마음의 이제 표현이고요. 속마음 혼내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일본은 전체주의 사회다. 집단주의가 아니다. 가짜 집단주의다. 그래서 사실 일본 사람들은 다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자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근데 집단의 압력에 강요되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의 압력이 너무 무서워서 친절한 겉모습을 드러내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위에서 뭐 강요하죠. 집단이 압력을 가하죠.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보면 분노가 쌓이고 무기력증이 쌓이고 그 과정에서 힘을 쫓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힘을 과시하려는 충동도 느끼고 이런 문화가 있는 사회란 말입니다. 자, 그런 조건에서 이런 도계자 같은 거, 이런 거는 개개인들한테 순간적으로 쾌감을 주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쾌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우리가 오히려 괴로워 시키는 쪽이 이제 그런 쪽이라면 일본 사람들 그 순간 짜릿한 쾌감, 병적인 쾌감 있죠. 그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아, 사실 그 묻지마 범죄 요새 우리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 묻지마 범죄 처음 뉴스에서 접했던 게 일본에서 사회적 현상으로는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묻지마 테러 막 이런 거. 네네네. 그 다음에 또 그 막 이렇게 그 혼자 외로워지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 집에서 안 나가는 예, 거. 안 나가고 예. 이러한 것들도 여기 연결이 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집단이에요. 집단에서 굳이 얘기하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무서워하죠. 그래서 일본의 문화증후군으로 개인공포증을 꼽는 거고 한국의 문화증후군은 화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못하면 병에 걸리고요. 일본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병에 걸리는 이게 좀 사회가 전혀 문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 증거인데 일본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고 특히 집단을 무서워하거든요. 네. 거기에 압력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실패를 했거나 실수를 해서 집단의 압력이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 이거 너무 무서워합니다.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자살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계자나 심지어는 할복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책임감. 그 책임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책임감은 아닙니다. 자발적인 게 책임감인데. 그렇지. 이거는 그냥 그 무서워. 무서워서 한마디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비난에 대한 두려움 이런 예. 것들이 너무나 커서 네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아니면 네. 자학을 하는. 하긴 그때 전에 그 기억나는 게 그 이라크인가요? 어디에서 그 납치됐을 때 네.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납치됐을 때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막 살려주십시오 부모들이 나와서 막 가족들이 맞아요. 나와서 애타게 호소하고 정말 안쓰럽게 네. 그 마음을 터칭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일본 부모는 첫 마디가 제 자식으로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 인사를 먼저 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게. 일본이 다 거의 그렇습니다.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거는 일본만의 문화라고 봐야 되죠. 서구에서 이런 사례는 없는 거죠. 그렇죠. 서구는 개인 간 관계가 중시되는 사회입니다. 이제 개인주의 사회죠. 전형적인 네. 개인주의 사회.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개인주의 사회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강요된 집단주의가 더 씌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분열적 인간을 양산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두 개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서양도 물론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강요된 집단주의가 일본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쪽이라서 이 개인 간 관계에서의 갈등 혹은 뭐 대결 이런 것들은 서양 사람들한테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대체로는 거래로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결투합니다.
옛날부터. 아, 맞아요. 예, 결투하죠. 결투. 예, 일본도 결투하죠.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뭐 고소 고발. 이제 최근에는 결투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쪽이라면 일본 사람들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중요한 사회가 아니고요. 이 소위 집단 전체와 개인의 관계가 중요한 사회입니다. 항상 이게 문제가 돼요. 서양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문제라면,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집단하고 어떻게 결투를 합니까? 못하죠. 1대1이 아니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뭐 고소고발도 집단 상대로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개인은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서양 사람들 같은 그런 이제 방식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과는 달리 이런 도계자라든가 도망친다든가 자살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이제 방식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근대화,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네. 이건 이제 옛날의 어떤 전통이고 풍습이라고 본다면 뭐 그런 의식이 약간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신적으로 개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이런 네. 과거의 할복이나 도계자 같은 네. 이러한 의식들이 아직도 일본에 남아 있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할복한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없어요. 뭐 하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인격살인하는 아니, 어떤 문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거죠. 아 그런 분위기가 예, 조금 잘못하면 아주 아작을 내는 분위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정도까지 일본 쪽이 좀 문제가 있냐 하면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뭐 죄가 있는 겁니까? 죄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기사 보고 상당히 놀라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일본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차별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지메를 당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진짜 이것들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라는 것이 왜 발생했고, 사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감염된 사람들 개개인을 탓하는, 니네들이 돌아다녀가지고 더 감염이 확대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 집을 막 배척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감염자들에 대해서 뭐 오히려 안쓰러워하고 치료해 주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뭐 혐오하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21세기에도 일본 사회 분위기가 그런 점에서는 그다지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희생양? 찾으려고 그럽니다. 희생양을 찾아서 지금의 문제를 덮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일단 이 순간을 모면하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개인 간 갈등 조절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면, 일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집단 이탈자입니다. 집단에서 이탈하는 자. 절대 용납 안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단 이탈자거든요. 네. 근데 개인들이 원하지 않는 강요된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집단주의를 강요하려면 처벌이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지 않으면 따르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일벌백계를 넘어서는 아주 잔혹한 처벌들이 도입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는 희생양을 만들어서 집단 이지매를 가도록 해서 집단 내의 불만들을 그쪽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도 일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했어야 된다. 개인주의 사회로 가든가, 원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네. 서양처럼, 아니면 한국처럼 진정한 집단주의 쪽으로 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짜 집단주의가 된 것이 이런 문제의 근원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동 대지진. 네네네. 그때도 한국인 때문에 이게 뭐 일어났대서 학살이 일어났던 네, 원인이 대규모 됐던. 학살을 했죠. 조선인한테 떠넘기면서. 하여튼 네.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 이 네. 일어난 어떤 피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뭔가 희생양을 찾아서 일단 덮어씌우자. 그렇죠. 어, 그럼 그게 또 쉽게 거기에 부안해동을 많이 하는 사회가 일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 혹시라도 거기에 휘말릴까봐 두려워하는 집단의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 네네. 알겠습니다. 참 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완전히 다른 면도 있고 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네, 이 심리라는 게 사회적 심리라는 게 참 일본인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뭐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는 어떤 집단의 어떤 배척받는 이러한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가요? 네. 요즘 일본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렇죠. 평균 잡아서 그렇게 이게 얘기하죠. 매년입니까? 이게 매년이죠, 매년. 그 1989년에 도쿄 주식 폭락, 소위 네. 이제 버블 경제 폭락이라 그러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쯤부터 매년 10만 정도가 사라지는 아, 자살한 경우도 많았지만 어쨌든 증발하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것은 199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때 인간 증발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그래서 인간 증발된 사람들이 상당수는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아 근데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면서 신분이니 뭐니 다 바꿨으니까 사회보장 혜택 같은 거 하나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는 건데요. 네. 그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의 1년에 10만 명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 지금 진짜 무서운 일인데요. 10만 명씩 사라진다면 우리 난리 날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일본의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사회적으로 좀 그 찾은 이유가 있나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예, 그러니까 실패. 실패자. 네, 실패자. 예를 들면 사업하다가 회사가 망해서 거지가 됐다든가 또는 뭐 취업을 못 한다든가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몇 번 민폐 문화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랑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이 일본 사람들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해도 민폐를 끼쳤다고 생각해요. 아, 자기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네, 사회. 그러니까 집단과의 관계에서 계속 집단의 어떤 그런 어떤 요구, 기대, 여기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거를 그냥 미안해하면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미안해하는 정도거든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그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패 끼치고 있다. 진짜 막 죄의식 같은 걸 느끼는 거군요. 죄책감 느끼는 거예요. 부채감. 그래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수치감을 느껴요. 나는 여기에서 이지매를 당해 마땅한 사람이야. 왕따 당하기에 십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기초에는 뭐가 있냐. 결국 집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집단으로부터 배척받았을 때 혼날 생기는 때. 여러 가지 감정. 그쵸. 그걸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 이렇게 집단한테 앞으로 깨지는 일만 남았는데, 내 인생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야반 도주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래요. 네, 학교 갔다 오다 사라지기도 하고. 아니 저는 우리 한국의 그 프로그램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뭐지? 그 자연인. 우리 보통 사회에서 이 복잡한 사회에서 살기 싫다 해가지고 산속으로 정말 외진데로 혼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가끔 TV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건가요? 이 자연인들은 자발적인 게 강해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그렇죠. 베터 라이프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막 하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인생이 망해서 종쳐서 산에 들어간다 보다는 나는 도시 생활보다는 아무래도 자연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는 쪽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더 좋은 삶이 아니라 이런 노숙자의 삶 비슷하게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삶을 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을. 너무 뭐 창피할 수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비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싹 사라져서 그냥 사람들 모르는 데서 살다가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인 도시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럼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일본 정부나 아니면 일본 사회에서 이러한 약자들, 소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 이런 게 없었나요? 뭐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뭐 10만 명 사라지는데 뭐 찾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있었으면 계속 매년 이렇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 부적응자, 나고자, 이제 난 이 안에 있을 수 없어. 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이거는 결국 우리 체면 문화 뭐 여기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내 체면상 한국이 오히려 체면 문화가 세고요. 우리가 체면이죠. 네, 일본은 그게 아니고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 먹을까 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망했어요 사업이. 회사 잘렸습니다. 가족하고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래서 이혼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어쨌든. 대체로 가족하고 얘기하고 자식들하고도 얘기해서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네. 도망을 쳐도 가족이 도망치고요.
또 가족 단위로 해결책을 만들든가, 심지어 자살도 가족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망했어, 자기가 가장인데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도망가요. 아, 혼자 네. 당사자만. 자식들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애타게 찾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사실상 개인주의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속마음을, 혼내를 서로 교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도. 그러니까 이 가족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딱 자기가 맡고 있는 다테마에라는 겉모습이 있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항상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가족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왔는데, 그게 깨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이 혼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걸 직면하게 되는데, 가족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혼자 도망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혼자 도망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저 가족이 야밤도주 한다 네, 그러는데. 가족이 하죠. 아, 근데 인간 증발이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네. 10만 명씩 인간 증발이 일본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엄청난 사회적 문제인데 한국은 뭐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한국도 역시 뭐 우리 자살률 증가 1위, 뭐 OECD 국가 1위 이런 안 좋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자살은 뭐 OECD 1위의 부동의 1위라고 봐야죠, 한국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이 자기네의 인간 증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본 사람들은 압력밥솥에 있는 개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압력밥솥에서 밥을 막 하려고 찌잖아요. 네네. 그럼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회적 압력을. 아. 수증기가 돼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수증기가 인간 증발이다, 이렇게 표현한 일본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저는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은 사회적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좀 다른 것이 집단 압력이 두렵거나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을 하거나 도망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집단에서 배제당하는 게 싫어서, 집단에서 분리되거나 배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게 무서워서 자살을 하거나 도주를 하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차이가 그건 많죠. 두려움이고 네. 우리는 내가 체면. 끼고 싶은데 여기에 어. 예, 존중받고 싶은데 거기 이제 체면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슬퍼하는 건 뭐냐? 모두가 저렇게 해피한데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여기서 쓸쓸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혼자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집단의 압력이라기보다는 집단에 내가 끼지 못할까봐.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참 그 외국 나가면은 그 한인 조직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고향 향후회, 무슨 네. 해병대 전후회, 네, 네. 뭐 무슨 동호회, 뭐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 좁은 데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더더욱 그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악착같이 만드는 거고요. 그 조직의 힘. 우리는 네. 그걸 즐기는 쪽이고 여긴 두려워하는 쪽이고. 두려워하는 쪽이죠. 가능하면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이겠죠. 야, 약간 좀 차이가 있네요. 이게. 네네네. 한국인은 그럼 뭐 감옥에서도 조직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감옥에서 어떻게 조직을? 아우, 아. 통성명 통해서 인맥을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감옥 나오면 인맥이 생겨요. 아, 맞아. 예, 군대 가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인맥 형성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이런 집단주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우리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주의. 예. 네.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근데 이제 사실 언론에서 조사한 그 행복 지수라고 하나요? 이걸 예. 국가별로 보면은 가난한 나라들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행복 지수가. 네네. 우리 되게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행복 지수 나왔습니다. 지수가 안 좋은. 예. 이유가 뭡니까? 경제는 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그래도 소득 수준이 있고 산업화가 된 나라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북유럽 쪽에 쏠려 있습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그래서 뭐 덴마크,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쪽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남미 쪽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한국은 둘 다 못 끼는, 그래서 굉장히 낮은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관계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쪽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연구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행복 네.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일치한 결론이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공동체다, 관계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네. 이건 어느 나라나 똑같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이 90년대 이후에 가장 크게 겪은 어려움은 공동체가 거의 다 와해됐다는 겁니다.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행복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던 게 하나가 있고, 소득 수준은 올라갔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성이 강한, 그러니까 집단주의가 강한 네.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사람들은 집단 속에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집단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아, 우리가 됐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한국인들은 거리에서 막 모여서 같이 응원하고 뭐 같이 그렇죠.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 뭐 그걸 보고 외국에서는 와 단합 잘 되고 역동적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네,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가 됐다고 느끼고, 그 우리가 되었을 때의 느낌을 정말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술자리도 한국 사람들이 1차 가서 2차, 3차 막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차에 가서 술이 좀 들어가면 계급장 다 떼고 우리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야말로 위아래 없이.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됐다는 느낌이. 그러면 이거를 잊을 수가 없고, 집에 가면 해체되니까 이 우리가 2차 또 가야 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죠. 지금은 뭐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는 2차, 3차 문화가 이제 그런 데서 기분 좋을수록 2차, 3차를 더 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한국인들은 우리가 됐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럼 역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개인이 됐을 때, 홀로 고립됐을 때 제일 슬퍼할 사람들은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오히려 일본인은 개인이 되면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어요. 야, 드디어 내 집단 압력에서 벗어났네.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인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가 되면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90년대 이후 공동체 해체로 가장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를 달리게 된 거죠. 아 맞아요. 전에 보면은 진짜 강남에서 자기 집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부자인데 네. 그 대기업에서 퇴직당했다고 가족을 같이 이렇게 막 했던 네. 그런 케이스를 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거기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까지 있던 조직에서 계속 내가 힘을 좀 발휘하고 싶고 그렇죠. 거기서 목소리- 완전히 배제돼서 이제 밖에 나와서 사람 대접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걸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아 그럼 우리의 집단 심리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부정적인 면이 좀 있네요. 만약에 이제 이 집단이 건강하다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통 이 한국의 우리주의가 형성된 원형이 한국의 농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화목했습니다. 네. 대체로. 그래서 한국의 농촌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화목했냐면, 뭐 이웃집에 숟가락 수가 몇 개 있는지 알다, 이 얘기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너무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라고 맞아요.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서로 비밀 없이 허물 없이 다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또 그런 것도 있죠. 통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마을 공동체 같은 데서 마을 사람들 다 농사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한 집만 굶어 죽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나눠 먹죠.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게 우리주의라서, 만약에 공동체가 건강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원래. 그렇군요. 근데 이 만약에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 네. 그건 안 좋죠. 당연히.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인데 눈치 보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뭔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안 맞는데 네. 그러나 우리처럼 맞아요. 그거 뭐 여러 가지 어떤 집단이 됐든 뭐가 됐든 조직 나의 의견보다 조직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 네. 조직 논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게 조직이 건강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저항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야말로 조직의 명령, 네. 상급의 명령은 절대 복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다 잘린다든가 이럴 때는 저항을 못 하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속된 말로 계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는 저항을 잘하죠. 잘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 공동체가 포갑적인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과 협력을 중심으로 맺어진 공동체지, 일본처럼 위에 있는 지배자들이 규율 정해서 내려먹인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포갑이나 뭐 이런 걸 두려워해서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말 잘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쨌든 뭐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그런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는 그 불안 심리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 불안 심리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될까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문화적 혁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그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알아서 야 우리 이제 이 가짜 집단주의 깨자. 차라리 그냥 개인주의 사회로 가자. 이러든가 아니면 진짜 집단주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든가 뭔가 대안을 찾아서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한국 사람들을 제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이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생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원래 한국 사람들 5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생존 해결 방식이 공동체별로 해결하는 거였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개인이 맡아서 이 생존 문제를 다 책임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서양하고 다르죠. 서양은 농촌에서 또 중세 봉건제만 돼도 개인 농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아서 자기 먹고 사는 걸 챙기고 옆 농사 짓는 사람하고는 좀 교류를 좀 적게 하고 이런 식이었다면 한국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모여가지고 농사를 짓고 네. 마을 단위로 뭐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생존을 공동체가 책임지는 문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그 이념이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조선시대 때 이제 이념이죠. 뭐 대동 세상을 만든다든가.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생존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 정치 철학이 나옵니다. 그 유학자들 사이에서 나오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 흉년이 들면 왕이 당연히 가서 백성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고 그랬어요. 이거 뭐 공짜로 나눠주는 거니까 뭐 도덕적 해이님은 이런 말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지 당연히 국가가 의식주는 책임져야 된다. 기본 생존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동체 해결을 하다가 9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혼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아. 개인의 생존을 알아서 혼자 해결. 그러니까 개인 관계로 공동체 깨져나가면서 각자 해결해라 생존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너무 싫죠. 그렇죠. 혼자서 그걸 해결하는 거. 왜? 그게 해결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외롭잖아요. 그렇죠. 외롭죠. 외롭고 고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러면서 처음 이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하긴 그때 IMF 이후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사라졌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비빌 언덕 없어진 거예요. 그냥 황량한 벌판에 혼자 서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한국인들한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항상 같이 하다가 혼자 해야 되는 상황. 이 외로움과 고독도 문제인데 여기 하나 더. 그렇게 해서 생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뭐 예를 들면 옛날 조선시대처럼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땅땡이 딱 떼주고 혼자 해결해 그러면 차라리 나아요. 네. 열심히 농사지면 해결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혼자 해결하는 게 쉽습니까? 필시 아마 치열한 이웃 간의 경쟁을 해야 해야지.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죠. 그걸 이제 묘사한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고요. 그래서 승자독식의 오징어 게임. 저는 개인 간 서열 경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인 간 서열 경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 생존이 유리해지고 그렇죠. 지면 질수록 불리해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생존 경쟁, 오징어 게임, 서열 경쟁을 하다 보면 필히 상처를 입게 됩니다. 승자 패자로 갈리면서 이기느냐 지냐에 따라서 또 무시도 당하고 막 열등감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받는 현상.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거 한국 사람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조직 내에서 평등하게 같이 살아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지면서 네. 배척당하고 무시당한다. 그걸 이제 여러 번 겪다 보면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한다고 느껴요. 한국 사람들은. 네. 이게 초래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또 이걸 저는 이제 존중 불안이라고 부르는데 무시당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이 90년대 이후에 엄청 심해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네. 그래서 저는 요 불안을 해결하는 개혁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1차적으로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한국도 생존을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된다. 북유럽의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상당 부분 공동체가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생존 문제를. 네. 예를 들면 뭐 태어나서부터 무상교육 혜택이 있고 무상의료 받고 있고 주택도 뭐 저렴한 편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도 학비도 안 들고 뭐 그다음에 실업급여 확실히 보장. 요즘에는 북유럽도 옛날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게 좀 사회보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살기가 좋고 비교적 생존 불안이 덜하죠.
네. 이게 행복지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가운데서 진짜 남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가 정말 그 다 계속 존중받기 위해서 그래서인가요? 한국처럼 그 외형에 신경 쓰는 민족이 없다는 얘기. 명품 좋아하고 형용술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외국 나면 한국 남자 여자들이 너무 멋있고 다 잘생겼다고 그만큼 평소에도 꾸미고 다니니까 네네. 외국 사람들은 그냥 털털하게 평소에는 평소 모습 하는데 네네. 우리는 좀 나가면은 그냥 다 화장하고 옷차림 이쁘게 하고 머리 손질하고 남자든 여자든 네. 이런 것들 네. 이걸 하나의 민족 특성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게 발현된 거죠. 아,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것,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나쁘게 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개인 간 서열 경쟁을 통해서 내가 너보단 잘났고 꽤 잘 나가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무차별 다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무차별적인 다수의 평가에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혼자인 사람이 많습니다. 아, 오히려 좀 외로운 사람. 네. 공동체에 귀속이 돼서 안정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외부 시선에 덜 민감해요. 왜냐면 거기서 인정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인정받을 데가 없어요. 혼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차별적인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90년대 이후에 개인화되고 혼자 떨어져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개인 간 서열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이 과정에서 나는 패배자가 아니야, 루저가 아니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받을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형적인 데 집착하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불안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북유럽 정도 되는 공동체가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제도로의 개혁이 필요하고 이거는 뭐 국가나 사회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거고. 필요하죠.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간 경쟁 위주로 지금 사회 규칙이 짜여 있어요. 네. 90년대 이후에 거의 다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국 사회도 집단 간 경쟁이 위주였습니다. 개인 성과. 개인 성과보다는 팀 성과를 중시하고 막 이랬죠. 회사 전체 단합을 중시하고 이랬는데 90년대부터는 개인 성과를 중시합니다. 그렇죠. 성과급 같은 거로.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갈갈이 관계가 찢어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거는 노력만 하면 금방 바꾼다고 생각해요. 집단 간 경쟁 제도로 다시 복원하자. 최소한. 완전한 공동체적인 분위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너무 심각한 개인 간 경쟁을 집단 간 경쟁으로 좀 바꾸자.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개인 간 불평등과 집단 간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가 복원되고 그 속에서 가족처럼 화목하게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 사회 뭐 이런 그 협력, 네. 합의가 이제 필요한 것 같고 좀 작게는 내가 그 불안증에 빠져 있는 개인으로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개선할 수 뭐 있게. 예를 들면 자존감을 높인다. 그러니까 자신감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네, 그게 이제 만만치는 않은데 만만치 않죠. 사회가 하도 압력을 가하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예를 들면 자기가 자존감이 턱없이 낮은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죠. 아무래도 견뎌내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자존감을 좀 돌아보면서 야, 내가 자존감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너무 낮게 지금 만들어져 있네. 너무 낮게 내가 생각하고 있네. 이걸 좀 정상화시키자 하는 이런 노력들은 상당한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을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타인의 시선에 더 민감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뭐 규모가 좀 작더라도 소규모 공동체 같은 거에 자꾸 참가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갈수록 그 무차별 다수의 시선에서는 좀 이 면역력이 생겨요. 그게 그 나름대로의 조직이네요. 그것도.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모임에 나가. 그럼 그 사람들한테 신경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서양 영화 보면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사회적 소셜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알코올 중독자의 동네 네네네. 알코올 중독자 모임 아니면 무슨 최근에 뭐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들 네. 뭐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같은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집단 치료 프로그램이죠. 아, 대체로. 이런 게 이제 선진국 잣대군요. 네,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데 미국도 문제가. 아, 그 하긴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동네에서 잘만 만들면 말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몇몇 모여서 종교 단체를 이용하든 봉사 단체를 이용하든 이제 그런 데서 조직을 만든다. 혹은 뭐 독서모임이라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기적으로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 뭘 많이 신경 쓰냐면 한국 사람들 그 공동체 신경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관심은 외형적인데 안 가고 책 열심히 읽어서 발표 잘하는 데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종교가 네. 지금 쇠퇴를 거는데 한국만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전반적으로 쇠퇴합니다. 아, 지금도 한국도 네네. 이 교회에 많이 가고 이런 아니요, 교회 신도수 팍팍 줄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예전 얘기군요. 네, 그래서 예전 얘기입니다. 한국도 진짜 이런 종교라는 걸 통해서 왜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인맥 만들고 그렇게 너무 그 목이 마른 사람들은 사이비 쪽에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그걸 아주 잘해주거든요. 처음 초기에. 그래서 사이비 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고 지금 전반적으로 종교는 신도수가 좀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인들은 어차피 옛날에 많이 늘었다고 해도 무신론자가 50%가 넘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점검을 해봐서 내가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자존감을 어떤 식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각자 해봐야겠네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 네, 거기 자존감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으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저 사춘기 때 정말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예. 자존감이 낮았을 때인데 그때 이시영 박사님의 예. 배짱으로 삽시다. 아, 그 책을 읽고 되게 확 달라졌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시영 박사님 90 몇 세 정말 연로하시죠. 네. 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책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특히 이제 증상이 아주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거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었나? 아주 심각하면은- 나름대로 되게 심각했던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하면 잘 안 됩니다. 책 하긴. 같은 거로는 상담 맞아요.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의사를 네, 만나는 걸로. 전문가를 만나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재밌는 우리가 참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하는 일본인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 사회적 심리를 좀 살펴봤고요. 네, 한번 스스로 내 마음을 돌아보는 또 점검해 볼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은 시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형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